자, 그러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글자체입니다. 글자체. 글자체도 결론만 알아두시죠. 우리나라 판례는 글자체의 저작물성을 인정을 안 합니다. 글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건 뭐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이 글자체를 개발하는 데는 상당히 뭐 비용도 들어가고 노력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꼭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작권법에서는 보호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 글자체 보호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란 것도 있는데요. 근데 뭐 이제 거기에 가입한 나라들도 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조약에 가입을 해놓고도 국내법으로 이제 그 조약을 비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글자체를 보호하는 나라는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작권법에서 이 글자체 자체의 저작물성은 부인하고 있지만은 이 글자체를 프로그램화해서 컴퓨터상으로 구현하는 이른바 그 폰트 파일, 글꼴 파일,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프로그램 저작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체에 대해서 이 서체 프로그램 갖고 그 저작권 주장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뭐그 학교나 이런 그 관공서들 이런 곳에 그 경고장을 많이 보냅니다. 저희 학교도 뭐 이제 그런 경고장 가끔 받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서체 프로그램을 썼다고 해서 다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아래 한글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 프로그램에는 번들로 이 글자체가 다 들어있어 가지고 우리가 아래 한글 가지고서 문서를 만들게 되면은 내 문서 인식기에 이 아래 한글에 있던 이 폰트 프로그램들이 인식이 되거든요.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서 그 글자체 이 회사에서 뭐 소송을 제기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글자체 회사에 소송을 한 게 아니라 그 사건에 이제 그 우리 다음에 그 최신 판례 보면 나올 텐데 한국마사회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자꾸 이제 글자체 이 서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이게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건 이미 아래 한글 프로그램에 번들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글자체를 아래 한글에 번들로 포함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다는 것은 그것이 당연히 이용자의 문서 인식기에 들어가서 저장되리라는 것을 다 예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했고요. 이게 여러 가지 이 서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용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자료실이라고 있거든요. 그 자료실에 가보면은 글꼴 파일 바로 알기라는 자료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PDF 파일로 되어 있는 아주 그 조그마한 소책자입니다. 글꼴 파일 바로 제가 제목을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뭐 비슷합니다. 글꼴 파일 바로 알기. 요 책자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한 4, 5년 전에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거의 모든 경우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계약 위반이 된다. 뭐 이런 이제 다양한 그런 사례별로 결론을 다 내려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글자체와 관련해서 무슨 뭐 경고장을 받거나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과연 내가 지금 이용한 것이 이게 저작권 침해가 맞는지 아니면 침해가 아닌지 아니면 계약 위반이 되는지를 그 책자를 보시면은 거의 뭐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아두시면은 실무상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글자체는 그 저작물성은 없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호를 받고 있고요. 또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원래 디자인 보호법의 디자인이란 것은 물품을 전제로 하는 물품성이 있어야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거든요. 근데 글자체 자체는 물품이 아니죠. 그래서 원래는 디자인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글자체를 디자인 보호법에서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디자인 보호법의 그 물품성이라는 요건을 없애버렸습니다.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글자체의 경우에는 물품성이 없어도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점을 이제 알아주셔야 되는데, 이제
글자체를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걸 디자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뭐 그 한 벌에 이제 그 뭐 최소한 뭐 1900 몇, 1090 몇 장가 뭐 이렇게 그걸 샘플도 내야 되고요. 또 대표 그 글자들 이렇게 내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글자체란 것은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가 아니라 전체 그 통일적인 이런 그 모양이죠. 그러니까 뭐 한 명조체, 또 신명조체, 휴먼 명조체 이런 식으로요. 네. 자, 그 다음에 응용미술 저작물. 원래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요. 아까 저작권법 제4조 1항을 보셨죠? 저작물을 9가지 종류로 예시를 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나라 옛날 저작권법에는 응용미술 저작물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이 응용미술 저작물을 과연 저작물로 보호를 해줄 거냐 말 거냐 갖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4조 1항이 예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꼭 적시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응용미술 저작물이 저작물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왜 논란이 되어 있냐 하면은 응용미술 저작물을 보호하는 별도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디자인보호법, 옛날에 의장법이라고 했다는 거죠. 의장법이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디자인보호법이 됐는데요. 이 이제 디자인보호법은 응용미술 디자인, 이른바 우리 산업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 디자인, 어떤 물품에 대량 생산되는 물품에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디자인을 이제 이 응용미술 또는 산업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이제 디자인보호법이고 이 디자인보호법의 보호기간은 20년이에요. 20년이 지나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응용미술 저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해서 중복해서 보호를 해주게 되면은 20년 후에도 이 창작자의 사후 70년까지 엄청난 기간 동안 이 저작물을 보호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20년 동안만 보호를 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누구나 이 디자인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주겠다는 디자인 보호법의 취지가 훼손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응용미술 저작물은 저작권에서 별도 보호를 해주면 안 된다. 예시 규정에도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작권법에서 이 응용미술 저작물이 예시 규정에 명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디자인 보호법하고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죠. 일본의 경우에는 응용미술은 예시 규정이 없고요. 그냥 공예만 있어요. 공예. 그래서 일본에서의 통설적인 해석은 과거에는 일본 저작권법은 일품 제작, 한 번에 하나 만들어지는 공예품만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그 외의 그 대량 생산되는 물품에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산업 디자인은 그건 의장법으로 가라. 이것이 이제 일본의 종전 그 해석이었는데 지금 이제 일본도 바뀌었습니다. 일본도 지금 이제 그런 그 대량 생산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디자인도 저작권법에서 이제 보호를 받는 쪽으로 움직여 가고 있긴 한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앞서서 이 응용미술 저작물을 미술 저작물의 하나로 규정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미술 공예품 장신구 또 있고요. 가구에 응용되는 조각, 또 양산되는 실용품의 모형으로 사용되는 것, 또 염색 또한 직물 디자인이죠. 이런 것들이 다 응용미술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 디자인 보호법의 취지를 어떻게 하면 그 이제 디자인 보호법과 충돌되는 부분을 해결해 나갈 거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 내용이 더 써놓지는 않았네요. 자, 우리 과거에 이제 아주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을 기활해서 우리 법을 아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작권법을 찾아보시면은 저작권법 2조에 응용미술 저작물에 대한 정의 규정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응용미술 저작물을 정의를 해놨냐면은 그런 이제 물품에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디자인 중에서 그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디자인. 그러니까 모든 산업 디자인이 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업 디자인 중에서도 그것이 적용되는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갖고 있을 때 그런 경우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복보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라는 감독이 아주 유명하죠. 그 히딩크가 그때 워낙 이제 국민적인 인기 스타가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히딩크한테 이 넥타이를 하나 선물했대요. 자기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넥타이 문양을 보니까 뭐 저는 히딩크 넥타이 그래가지고 히딩크 얼굴이 그려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문양, 팔괘라든가 태국 문양 이런 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패턴이 돼 있는 그런 넥타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히딩크한테 선물했는데 히딩크가 그걸 실제 운동장에 착용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착용하고 나오면 엄청나게 인기를 끌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게 막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됐는데 어떤 이제 그 기관에서 이 히딩크 넥타이를 그 디자인을 그대로 차용을 해가지고 대량 생산해가지고 판매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디자인을 했던 그 사람이 저작권 침해다. 물론 잠시만요. 물론 그 디자인 등록을 해놨으면은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런 디자인을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안 하면 이제 저작권법밖에는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대개 이제 그런 디자인을 했다가 시중에서 반응이 좋으면 그때 이제 디자인 등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디자인 보호법에 의하면은 그 디자인이 창작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해야 해요. 아니면은 신규성이 없다고 해서 이게 디자인 등록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이제 등록을 안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저작권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해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럼 그 히딩크 넥타이의 그 디자인이 과연 저작권으로서 중복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이 적용된 넥타이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법원은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자인은 넥타이도 적용될 수가 있고 손수건에도 적용될 수가 있고 가방에도 적용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적용되어 있는 물품, 즉 넥타이라는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직물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은 전부 이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겠죠. 전부 그 디자인 보호법의 보호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판례가 많이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좀 더 판례가 나오기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그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 미국에서도 이제 똑같이 규정이 돼요. 사실은 미국 법을 우리가 좀 빌려온 건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 separability, 분리 가능성이라고 해요. 우리는 독자성이라고 그걸 번역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과 분리 가능성, separability가 있으면은 저작권법에 의한 중복 보호를 해주겠다는 것이 미국 법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판례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독자성이 있다, 이런 경우는 없다 하고. 네. 자, 그 다음에 어제 이건 나왔었죠.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우리 저작권법 7조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뭐 법령이라든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이거는 이제 인사명령이라든가 부고기사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작권의 주체, 누가 저작권을 갖느냐. 저작자가 갖는데, 저작자는 누구냐 하면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작품을 창작할 때 순수하게 나의 창작적 기여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힌트를 얻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어느 책에서 내가 모티브를 얻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물건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물건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만드는데 재료와 노동을 제공한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최초
그 사람이 최초의 소유자가 되거든요. 그 물건을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노력과 그 비용과 재료를 투입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는데, 저작물의 경우에는 과연 이 저작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소재라든가 테마라든가 힌트라든가 모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상적 지식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나한테서 나온 것인지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이 창작자를 그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저작권법의 원칙을 보면은 테마를 제공한 사람, 소재만 제공한 사람, 힌트만 제공한 사람, 모티브만 제공한 사람은 저작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또 그리고 순수하게 손발이 되어서 도움 준 사람, 그러니까 정신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기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학 교수가 법학 논문을 쓰는데 조교에게 판례를 찾아와라. 그러면 그 판례를 찾아온 것을 가지고서 내가 그 중에서 뭐 버릴 것은 버리고 이용할 것은 이용하고 했을 때, 그렇게 판례를 수집해온 조교,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조수죠. 조수가 뭡니까? 도울 조자의 손수자죠. 그 손발이 되어서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저작자로 보지 않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찍는데 장비를 갖다가 이렇게 배치해 준 사람, 장비를 빌려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제작 환경을 조성해 줬지만은 그 영상에 창작적으로 기여하지 않았죠. 이런 사람들도 저작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창작을 의뢰한 사람도 저작자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려달라고 누구한테 화가에게 의뢰를 했어요. 내가 광화문에 설치할 이순신 장군 동상을 어느 조각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의뢰를 했다? 그럼 서울시는 창작자가 아닙니다. 실제 그 의뢰를 받아서 조각을 한 조각가가 창작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저작자가 됩니다. 네. 그런 이제 점들을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업무상 저작자. 이것은 회사의 직원이 창작을 한 저작물은 회사가 저작자가 되는 거예요. 회사의 직원이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자는 회사가 된다. 근데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직원이 창작했다고 해서 다 회사가 저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회사인 경우도 있고, 또 회사가 아닌 그냥 사용자,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넓은 의미로 단체 그 밖에 사용자라고 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회사라고 하죠. 법인이라고 하죠. 회사가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기획을 해야 됩니다. 기획을 하고 그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즉 직원이 업무상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창작, 그 작품을 만드는 것이 그 사람의 업무여야 해요. 그리고 회사 명의로 공표되는 것, 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저작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사가 기획을 해야 되고요. 이 작품을 만들자,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이런 콘텐츠를 만들자 하고 기획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뭐 이제 팀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것이 결제 과정을 거쳐서 회사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러면 해봐라.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통상 기획을 했다고 하죠. 그 기획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즉 종업원 또는 직원이 해야 됩니다. 직원이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창작이 그 직원이 업무여야 해요. 업무가 아니라 내가 회사의 직원인데, 내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직원인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문화라는 책을 조그마한 이제 책자를 한 달에 한 번씩 발간을 하죠. 거기에 내가 이제 그것을 내가 만드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사진을 내가 찍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저작권 문화에 싣기 위해서, 거기에 게재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오면 그건 내 업무니까 그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물이 되는 거예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직원이지만은 업무와 관계없이 내가 휴가 기간에 나가서 어떤 휴양지에서 사진을 찍어왔다. 또는 뭐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서 뭐 산책을 하다가 찍었다. 그런 것은 직원이 찍었지만 회사가 저작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업무상
업무상 작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 명의로 공표되는 여기서 되는이라는 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표가 이미 된 것뿐만 아니라 공표가 예정된 것까지도 다 회사 거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내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사진 기자예요. 그래서 저작권 문화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요번에 열리는 무슨 전람회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와라. 그래서 내가 그 지시에 따라서 그 전람회에 가서 100장의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100장 중에 한 장만 저작권 문화에 실렸어요. 그럼 그 한 장만 한국저작권위원회 이름으로 공표가 됐죠. 그 저작권 문화에는 발행인이 한국저작권위원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국저작권위원회 명의로 공표가 된 겁니다. 근데 한 장만 공표가 됐죠. 그럼 나머지 99장은 나는 100장을 찍어 왔는데 한 장만 회사 이름으로 공표가 됐어요. 그래도 나머지 99장도 비록 현실적으로 회사 명의로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회사 명의로 공표될 것을 예정하고 찍어온 것이죠. 그 99장도 전부 회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 기자는 그 100장의 사진을 가지고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걸 전부 회사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개인전을 할 수도 없고요. 자기 포트폴리오에 올릴 수도 없고요. 다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돼요. 네. 이것이 이제 업무상 저작물입니다. 업무상 저작물 굉장히 강력한 규정이죠. 네. 그래서 실제 소송에서 이게 업무상 저작물이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많이 다투어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특히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서 나가서 어떤 프로그램 개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나가서 그 종전 회사에서 만들던 것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창업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종전 회사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저거 우리 회사에서 만들던 건데, 네. 그럼 과연 이제 그 프로그램이 누구 거냐를 갖고 이제 많이 다투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벤처 기업이나 이런 게 활성화될 때 이런 게 참 문제가 되는 경우를 우리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저작물. 공동저작물 아까 말씀드렸죠.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공동저작자 전원이 합의하지 않으면, 전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동저작물을 만들 때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책 같은 거 공저를 많이 하죠. 책을 공저, 누구누구 공저, AB 공저 이렇게 써 있으면 그게 결합저작물이냐 공동저작물이냐는 공저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항상 공동저작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책의 1장부터 10장까지 중에 1장부터 5장은 A가 쓰고 6장부터 10장은 B가 썼다. 그러면 그건 결합저작물이에요. 분리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장부터 10장까지 전부 A, B가 서로 의논하면서 서로 이메일 주고받으면서 서로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건 분리 이용이 불가능하죠. 그런 경우에는 그건 공동저작물이에요. 근데 그 공동저작물로 그렇게 공저를 했는데 나중에 한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난 너랑 같이 이 책 못 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책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아무것도 못 써요. 근데 결합저작물이라고 그러면 각자 자기가 쓴 부분 갖고 나오면 되는 거죠. A는 1장부터 5장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뭐 6장부터 10장을 자기가 쓰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붙여가지고 쓰든가 해서 책을 낼 수 있는 거고, 하여튼 자기가 쓴 부분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저작물이라면은 설사 자기가 관여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공동저작물을 창작할 공저를 정말 그야말로 공동저작물을 창작할 때는 이것이 분업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한 점도 있지만은 실제 이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작권의 내용을 보면은 저작권에는 저작 인격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작 재산권이 있습니다. 그 저작 인격권에는 세 가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저작 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용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렇게 7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 인격권 3개, 저작 재산권 7개, 총 10개의 권리가 있습니다. 10개밖에 없어요. 이건 예시적 권리가 아니라 열거적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권리를 주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을 해야 되죠. 네. 아까 저작물은 예시 규정이고요. 이 저작권의 내용은 이건 열거예요. 딱 요 10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인격권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인격권 중에 공표권. 자, 저자 인격권이란 것은 이거 참 특이한 거예요. 우리 그 지적재산권이 여러 지적재산권이 있지만은 인격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저작물밖에 없어요. 저작물. 원래 인격권이란 것은 사람만 갖는 거죠. 사람에게만 인격권이 있습니다. 사람 이외에는 저작물, 작품만이 인격권을 갖고 있어요. 네. 우리 작품과 우리 저작권법은 작품을 보호하는 것이고요. 산업재산권법은 상품을 보호합니다. 작품과 상품은 어떻게 틀린가요? 네. 작품은 보통 한 번에 하나 만들어져요. 상품은 여러 개 만들어지죠. 상품은 스펙이 중요합니다. 작품은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중요하죠. 상품의 이름을 상표라고 해요. 작품의 이름은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상품은 넘버원, 1등이 되고 싶어 한대요. 그러나 작품은 only one, 유일한 것. 네.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작품이란 것은 왜 작품에 대해, 그럼 왜 특별히 작품에 대해서만 인격권을 주느냐? 그 작품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를 하거든요. 이런 작품을 만드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의 인격은 이런가 보다. 이렇게 참 아주 고상한 작품을 쓴 걸 보니까 이 사람 성격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아주 저질스러운 영화를 만드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성품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사람의 성품과 사상과 그 다음에 인격과 또 그 사람이 어떤 심적인 내면적인 그런 이런 것들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권과 별도로,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저자 인격권은 그 저작자가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인격권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일반적인 인격권을 갖고 있죠. 그 인격권과 별도로 작품을 창작한 저작자로서 그 작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특수한 인격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 저작물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작물과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우리 가수나 이런 실현자들이 이것도 저작권법에 나오는 겁니다. 실현자 인격권 요거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특허에 보면은 발명자 표시권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발명자라는 것을 표시해 달라는 그런 권리가 조금 유사하긴 해요. 그건 사실 그러나 그건 인격적 권리는 아닙니다. 자기 어떤 발명자로서의 지위 그리고 발명자의 보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준비로서의 발명자 표시를 해달라는 권리지 인격적 권리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유일하게 인격적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작품,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저작권법이다. 그만큼 저자 인격권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으로 인해서 내가 인격이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소유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자, 저작자는 어떤 작품을 창작을 했어요. 창작을 했는데 아직 이것을 공표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직 이 작품은 너무나 미숙하고 또 너무나 세상에 내놓기는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것을 아직은 공표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일기장에 내가 몰래 써놨는데 내 친구가 그것을 보고서는 그냥 그걸 옮겨 적어가지고 회사 대자보에 갖다 붙였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본의 아니게 나는 이런 평가를 받고 싶지 않았는데 본의 아니게 이 작품이 공표됨으로 인해서 내가 바라지 않았던 인격적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공표권입니다. 그래서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공표할지 말지는 저작자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저작자의 의사에 반해서 공표를 하게 되면 그것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죠. 공표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받은 사람이 그 연애 편지를 갖고 어디다 그냥 벽보에다 갖다 붙였습니다. 공표권 침해가 될까요? 침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보내는 것은 그 편지에 대한 소유권은 물론 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저작자입니다. 공표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물론 내가 그 상대방에는 보라고 보낸 것이지만, 그러나 그거는 공표, 즉 퍼블릭의 개념은 아니죠. 이 공표란 것은 퍼블릭의 개념이거든요. 그건 내가 사적으로 보라고 보낸 것이지. 이메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낸 이메일을 함부로 공표하게 되면 이 공표권 침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아직 발표하고 있지 않은 논문을 다른 사람이 인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공표권 침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표를 할지 말지, 또는 한다면 언제 할지, 또 어떤 매체에 할지, 이것을 저작자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이제 공표권입니다. 그런데 공표권은 한 번 공표가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공표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공표가 돼서 퍼블릭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표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한번 공표가 되면. 네. 자, 그 다음에 네. 성명 표시권. 성명 표시권은, 자, 내가 이제 작품을 창작을 했어요. 창작을 해서 숨겨놓지 않고 공표는 해요. 공표는 하는데 아직 내가 내 자신으로서 이 작품을 평가받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가명을 쓸 수도 있고 또는 무명으로 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표하면서 거기에 실명을 쓸지 아니면 가명을 쓸지 아니면 무명을 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작자가 본명을 썼으면 본명 그대로, 가명을 썼으면 가명 그대로, 무명을 했으면 무명 그대로 해야지, 본명을 썼는데 가명을 써준다거나 가명을 썼는데 본명을 밝혀준다거나 무명으로 했는데 본명을 밝혀주게 되면 다 이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정우라는 배우가 걷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냈더라고요. 근데 출판사에서 이 사람 본명 잊어버렸어요. 김뭐라고 하던데 이 사람 본명을 밝혀줘야 되겠다. 그래서 본명을 밝혀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명 표시권 침해가 되는 거죠. 하정우가 하정우라는 예명을 썼으면 그 예명 그대로, 만약 무명을 했으면 무명 그대로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명 표시권이에요. 표절을 하게 되면 이 성명 표시권 침해가 따라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표절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마치 나의 저작물인 것처럼 내 이름으로 공표하는 것이 표절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바꿔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절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 성명 표시권 침해가 따라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동일성 유지권, 요거 아주 가장 인격권 중에서 중요한 것인데요. 요것은 조금 우리 쉬었다가 12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